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 코트라의 소병택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주 타겟이 아마 이 아시아 쪽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라시아라 그래서 제가 이 CIS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진행이 조금 다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제가 가능하면은 시간에 맞춰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에 걸쳐서 CIS랑 관련이 어떤 시장이며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CIS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CIS라는 게 이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라 그래서 저희들로 말로는 그냥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90년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방이 이제 이 러시아에서 독립을 시키면서 원래는 12개국이었습니다만은 조지아가 영어로 하면 조지아고 러시아 쪽 표현으로 하면 그루지아죠. 탈퇴를 하면서 현재는 11개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이게 아니네요. 이거다. 이 소비에트 연방의 그 특징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구상의 이 육지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이 CIS가. 그리고 인구는 뭐 자료에서 보다시피 한 2억 8천 정도 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러면서 세계 지하 자원의 약 한 4분의 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 러시아와 CIS의 그 전반적인 경제를 한번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할 주요 이슈들을 한번 보고 왜 그러면 우리가 이 CIS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진출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전망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CIS 경제는 거의 70에서 80%가 러시아 경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IS가 발족하는 단계도 실질적으로 신생 독립 국가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얻기가 힘드니까 상호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한 건데 경제적인 중심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물론 어려움을 겪은 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죠. 2014년도에 이제 크림 반도를 합병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러시아 경제가 조금은 어려운 시기였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4년도, 5년도, 6년도 3개년간 침체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7년도에 이제 회복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러시아 경제가 약 한 1%대 해서 1.5%대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변국들도 따라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발표를 적어놓은 러시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이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사실은 그 11개국의 CIS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하고의 경제 관계에서 어떤 유의미한 그 경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규모라든가 또 경제 발전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러시아가 이제 완전한 회복세로 진입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가장 빨리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약 한 3%대 전후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이 글로벌한 경제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진짜 간략한 사항인데 한국과의 경제 관계는 어떠냐 보시면은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CIS 지역에 수출한 게 약 한 92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비해서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증가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CIS에 수출하는 규모가 약 한 150억을 잠깐 넘었습니다. 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지금 거의 반으로 줄었다가
지금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 아이템은 아직까지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뭐 운송기기 관련 부분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공업이라든가 이 중간재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비재는 아직은 조금 그 규모 면에서 좀 미약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CIS 지역에 투자한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달러인데 이 부분은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잡히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나간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제 3국 금융까지 포함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3배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역은 뭐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가 가장 많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일부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우크라이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이 CIS 지역,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의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이제 원래 러시아의 대선이죠.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대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18일 날 대선이 되고 현재까지 아마 7명이 후보를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푸틴 대통령이 연임을 할 거라는 게 뭐 정설로 그냥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시겠지만은 2000년도부터 8년간을 하고 4년간을 잠시 보유를 넘겨줬다가 다시 받으면서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서 18년까지 하고 18년에서 24년까지는 푸틴 체계가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인데 시사하는 바는 지금의 이 러시아뿐만 아니고 CIS 전체의 경제 기조가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다음은 아시겠지만은 올해의 그 월드컵은 러시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이 뭔 의미가 있느냐? 물론 경제적으로 뭐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이런 큰 국제 행사가 그 사회가 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모스크바에 근무 갔을 때가 2013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모스크바 시내에 식당에 가서 러시아 말을 모르면 주문을 못할 정도로 이 영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 때쯤 제가 2016년에 돌아왔으니까 16년대 되니까 웬간한 식당에 가면은 다 영어 메뉴가 하나씩 있었고 뭐 시내에서는 영어를 하는 직원들이 꼭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월드컵의 중요한 의미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 국민들의 이 오픈 마인드가 훨씬 더 일반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출하시는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이 통상적인 기본 면에서도 그렇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가장 큰 과거 3년간의 이 CIS 경제 어려움의 원인이 됐었죠. 2014년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돌아가는 걸 막으면서 크림 반도를 합병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들이 이제 그거는 뭐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나라다. 그 침략 행위로 뭐 간주를 하면서 경제 제재에 들어가죠. 거기에 반해서 러시아도 뭐 자기들도 이제 반대급부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산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면은 조금 이제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일단은 올해 7월 말까지는 양 진영 간의 이 경제 제재 조치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규모의 어떤 프로젝트성 사업을 하신다면은 약간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상품 수출에는 지금은 이제 뭐 벌써 큰 어떤 부담을 준다든가 뭐 제약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도 이게 뭐 일반화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듀얼 제품이라든가 안 그러면 금융 거래 부분에서 아마 미국을 통해서 소련으로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운이 없으면은 체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요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유망 시장으로 떠오른 우즈베키스탄이죠. CIS 국가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국가가 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저희들 선조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일제 시기에 저쪽 극동 지역에 나가 있다가 스탈린이 이제 강제로 이주시킨 우리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호적이고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래도 우리하고 많이 하고 풀섹스도 많은데 단지 이제 결제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작년도 9월 달에 이제 이 외환 자유화를 단행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을 단일화 시켜버리고 일반 거래하는 데 필요한 외환 자금은 항상 은행을 통해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 한 8,100원 정도 했는데 요걸 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8,100원에서 200원 이 사이 안정적인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상품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조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팔고 뭐 그 프로젝트에도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꼭 1년에 한 번씩은 양국의 정상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국무총리 수상급에서 이 가고 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그 자금을 이제 그 집행을 해주고 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자유로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시장은 진출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각국의 경제 정책 부분에서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 경제 제재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 CIS 국가들이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위에 보면은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서방의 상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막아놓고 자국 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S 지역을 보실 때 왜 그러면 이 한때는 세계를 호령한 나라가 제조업이 없느냐라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그 콤베콘 시절의 경제 구조를 아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만 해도 경제 원리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원리에 의해서 A라는 지역의 공장을 완제품을 만들면은 뭐 B, C, D 여기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나라도 A부터 Z까지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제품이 몇 개가 없어요. 다 예를 들어 부품 A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가가 있고 C는 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이 독립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이 중소 부분의 그 중장비라든가 설비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들이 진출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이 러시아 쪽인데요. 저희들 러시아에서도 여러분 그 하노바 산업박람회라고 아시죠? 그거와 비슷하게 이 CIS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산업박람회입니다. 예카제린부르크에서 통상적으로 7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요. 해마다 이제 파트너 컨트리를 정해서 그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참가를 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부분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죠. 지금 아마 코트라하고 산업자원부가 같이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비라든가 산업 부분, 소비재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에 있어서 이쪽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가해보고 아니면은 참관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CIS 시장이 왜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장은 첫 번째가 중국 이후에 그러면 우리 상품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생산 시장이 아닌 소비 시장으로서 현재 성숙되어 있는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CIS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CIS가 소득 수준은 낮고 이제 개방 후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저쪽 중남미라든가 뭐 신흥시장을 꼽는 중동이라든가 이런 시장과의 차이는 예전 사회주의 시절에 교육이 다 무료였고 이 사람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은 시장입니다. 단지 개방이 되면서 체제가 달라지고 소득이 줄면서 지금 현재 이 돈이 없다는 거지 의식 수준이 아니고 문화 수준이라든가 지적 수준은 제가 보기에 저희들보다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시장에 팔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장이 어디냐고 봤을 때는 이 CIS 시장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상품을 쉽게 말해서 고급 상품을 인정할 줄도 알고 자기들도 써봤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중국 이후에 우리나라 제품이 제값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대안 시장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보시면은 요 지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쪽이 유럽과 아시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시면은 시장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서 만들어서 미국 쪽이 아니면은 이 유럽 쪽 시장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리 돌아가도 되고 이리 돌아가도 되는데 지금은 이 유라시아 시장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굳이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바로 가도 이제 팔 수가 있는 시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러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또 저희들도 각자가 이 유라시아와의 그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시장적인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EAEU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로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목표는 그 EU의 경제 통합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참가하는 나라는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이 정도인데, 요게 이제 경제 통합이 되면서 현재 아마 그 공업 규격, 그 인증이죠. 인증도 지금 거의 통합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관세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통합 절차가 지금 발효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 공동체의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은 진출하는 지역을 어디 살 것이냐를 한번 고민할 때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뭐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지역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러시아가 중심이 되면서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FTA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그 2016년부터 아마 발효가 된 게 베트남하고의 FTA는 체결이 돼서 지금 발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뭐 원산지 규정에 의해서 베트남산이 되고 있다면은 이제 무관시로 CIS 지역으로 이제 진출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고려할 때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러시아 측에서도 유럽 쪽이 막히면서 동쪽을 신동방 정책을 펴가지고 동부 러시아를 개발을 해서 서구에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벌써 한 2010년 초반부터 러시아가 일본, 한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지역이 좀 힘듭니다. 여러분 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9개 주가 있습니다만 인구가 한 6, 700만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배후 시장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제3국으로 수출한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가기도 만만치가 않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러시아 측에서도 이쪽 개발을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 다 실패를 한 이유가 그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하고 한국이 러브콜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들도 신북방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저희들 기업들인데는 조금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동시베리아 쪽 연해주라든가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가보면은 전체적인 성향이 조금은 저희들하고 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CIS에 그러면 진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분야 꼭 이런 방법은 원오브 댐이니까 참고로 들으시면서 각자 상품에 맞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 CIS 지역에서 이 코리아라는 이미지는 상당한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삼성이나 현대보다가 코리아라는 밸류를 더 치는 지역이 CIS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인데 상당히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희들 기업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선조라기에는 너무 빠르고 한 선배들이라 그럴까 고려인 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 가셔서 워낙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 인식이 그대로 저희들인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재 시장을 지금은 저희들이 진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소비재 사실은 많지도 않죠. 팔만한 거. 그렇지만 시장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진출할 때 소비재 시장 진출을 다 보시면은 뭐 OEM이라든가 뭐 바이어 브랜드로 그냥 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출한다는 거는 자기 브랜드로 최소한도로 나갈 수 있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 기술 협력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입니다. 이 부분은 각국 나라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CIS 국가들이 특히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공공 조달 부분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자국산이 아니면은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기존 거래선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이어가 야 지금 뭐 이쪽에 들어와서 조립이나 생산을 하면 어떠냐라는 제의가 들어온다면은 좀 이상해 보지 마시고 위에 보면은 이 시장 흐름을 알고 비즈니스를 아는 똑바른 친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은 현지에서 최소한 조립이라도 해야지만 완제품이라든가 이 소비재들은 들어가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뭐 각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서 뭐 자본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그쪽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우리가 투자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뭐 이 부분은 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새로이 떠오르는 유망한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다. 뭐 기계 산업 설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웰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류라든가 보건,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유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식품인데 실질적으로 뭐 이 운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산식품은 가공식품에 이제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공식품들은 진출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산 농식품을 수입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출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식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뭐 팔도라면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가공식품들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조선 기자재라든가 IT 뭐 이런 쪽은 뭐 항상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진출을 하시는데 투자 진출이 아닙니다, 그죠? 뭐 상품을 진출하시더라도 꼭 예를 들면은 뭐 동쪽으로 가면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야 되고 안 그러면은 모스크바를 꼭 가야 되고 알마티를 꼭 가야 되고 이렇게 수도 아니면은 경기 중심지만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유라시아 철도죠. 한 2주 걸립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러시아에 100만 명 이상 도시가 15개나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로 진출하고 있는 데가 요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동쪽, 그다음에 모스크바 향들을 중심으로 요 지역, 그죠? 그다음에 근데 요 지역이 사실은 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봐서도 물류 측면에서도 상드나 모스크바에서 올 수 있는 한계가 요 에카테린부르크가 우랄 산맥 정도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저기 바이카로가 있는 이르쿠츠크 정도까지. 그냥 이쪽이 빕니다. 여기 가보면요, 여기를 또 아는 부분들은 여기서 비즈니스를 잘해요. 충분한 마진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진출을 하실 때 어느 쪽을 먼저 공략을 해볼 것이냐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상품에 따라서 또 그에 맞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조금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